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융특유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내용은 같겠죠. 이 책은 로마에서부터 이 책이 나온 1999년까지 투기적인 버블이 발생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자는 이분이시고요. 존 에드워드 호너 챈슬러라는 분입니다. 금융 역사가이자 금융 저널리스트, 또 전에 헤지펀드에서 투자 전략가로 활동도 했다고 합니다. 투기의 역사를 보면은 항상 새 기술,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나서 버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AI가 나오고 나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버블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전에 미리 그런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버블이라든지 투기가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지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서는 먼저 제일 최초의 투기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최초의 투기라고 말하는 네덜란드의 튤립 버블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60년대 영국에 있었던 주식회사 설립 버블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역시 영국인 사우스시라는 회사의 버블, 그리고 1820년대 이때도 역시 영국이죠.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기를 해서 버블이 발생했던 그 시기입니다. 재밌는 게 이때 당시에는 미국도 이머징 마켓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845년 철도라는 신기술이 새로 나오고 나서 또 버블이 발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영국에서. 미국이 이제 처음에 건국을 하고 나서 정치인들이 투기를 방관하고 조장하고 이런 시기에 어떤 투기들이 발생했는지 그런 사건들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미국의 대공황,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 이 브레튼 우즈라는 게 어쨌든 대공황이라는 큰 여파 다음에 좀 투기 같은 것을 좀 막아보자 해서 했던 그런 시스템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달러를 금에 고정시키는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이후에 어떤 또 투기가 발생했는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80년대 일본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그 과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1999년에 초판이 나와서, 1999년이라고 하면은 닷컴 버블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닷컴 버블이 당시에는 아직 붕괴하진 않았지만 닷컴 버블에 대해서도 책에서 얘기를 조금씩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 채널에 멤버십이 있는데요. 가입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알람이 안 와서 제가 몰랐는데요. 독선님, 그리고 오딘님, 도도파파님, 늦었지만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튤립버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튤립버블을 보기 전에 최초의 투기라는 것, 그게 언제 발생했느냐 를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최초의 투기라고 하면은 책에서는 기원전 2세기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개인 자산 같은 게 보존이 됐고 또 그 자산이 이전도 쉽게 됐기 때문에 시장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도 이자를 받고 쉽게 자유롭게 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이 금융의 중심지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세계의 금융 중심이 로마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망하고 나서 중세 유럽으로 가면은 이런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됩니다. 중세 유럽에는 봉건제였기 때문에 로마 같은 금융 시스템이 전혀 필요 없었죠. 로마에는 화폐를 사용했지만 유럽 중세 봉건 시대 당시에는 물물 교환을 주로 했고, 그리고 내재 가치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을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죠.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불법적인 것으로도 여겼었죠. 개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중세의 시스템도 결국엔 붕괴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금융의 중심이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에 많은 힘을 가진 국가들이 있었지만 네덜란드가 이 금융의 상업의 중심이 된 것은 로마처럼 사유재산이 보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힘은 있었지만 왕이 마음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권리가 보장되는 네덜란드의 상인들이 모였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은 은행, 그리고 복식부기, 환호음, 주식회사 이런 것들처럼 이 금융자본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을 이때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정부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 동인도회사죠. 동인도회사가 1602년에 설립이 되죠. 동인도회사는 인도 무역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19년 뒤에 1621년에는 서인도회사, 미국 아메리카 대륙과 교역을 하는 그런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1960년대 네덜란드는 굉장히 풍요로웠다는 거죠. 특히 1630년대가 되면은 네덜란드는 스페인으로부터의 군사 위협이 거의 사라지고 경쟁자였던 동유럽의 직물 산업이
붕괴를 하면서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았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대저택을 짓기도 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풍요에 빠져서 오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네덜란드는 그 국토가 좁기 때문에 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꿀 수 없어서 작은 공원을 주로 만들었는데 그 작은 공원 한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튤립이었던 거죠. 이 튤립은 16세기에 터키에 파견된 네덜란드 대사가 처음으로 네덜란드로 들여온 것인데요. 튤립이라는 이름은 이 터키 사람들이 쓰는 터빈이라고 하죠. 터키 사람들이 쓰던 터번에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터번이 그때는 튤립판이었고 그게 튤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튤립 특유의 발생 과정을 보면은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튤립을 당시 사람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서 이 등급을 매겨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채권에 A등급, B등급을 분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튤립 색깔을 보고 등급을 분류를 했다는 거죠. 최상급 꽃은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색 줄무늬가 있는 튤립을 황제 튤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총독, 제독, 장군 이런 식으로 군대 계급에 따라 색깔에 따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1624년 당시에 황제 튤립 하나가 암스테르담 시내의 집 한 채와 맞먹는 1200플로린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비쌌다는 거죠. 집 한 채랑 맞먹을 정도니까. 이런 특징 때문에 무늬를 보고 색깔을 보고 이 튤립의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이런 성질 때문에 튤립 투기라는 것이 애초에 기본적으로 투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 튤립은 꽃을 피기 전에는 이 색깔이 뭔지 무늬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100% 우연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 튤립의 잎이 줄무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은 튤립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이런 모습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튤립을 사서 그 튤립의 씨앗을 받아서 심더라도 똑같은 황제 튤립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황제 튤립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우연성이고 그래서 바로 이 투기성이 강하다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황제 튤립, 제독 튤립, 총독 튤립 이런 것을 하는 반면에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은 이런 것들을 못 사기 때문에 그냥 작은 튤립, 일반 튤립을 매매하면서 투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튤립 시장은 뿌리가 채취되는 여름에 열렸었는데 인기가 많아지고 거래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년 내내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재배농가는 뿌리를 심은 그 두렁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뿌리를 심었다고 표시를 하고 그 두렁을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항상 수요가 있으면은 공급자들은 방법을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만들어내서 1년 내내 거래가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가 누구한테서 거래되었는지 어디서 어디로 거래되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너무 비싼 뿌리는 두렁을 쪼개서 낮은 거래 단위로 바꿔서 거래를 했고 평범한 뿌리는 두렁 단위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준화 작업을 진행을 해서 이 튤립 뿌리는 주식같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 튤립 선물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선물 거래라는 것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이 정해진 튤립을 전달할 것을 양도할 것을 약속을 하고 그것을 받을 사람은 권리 증서를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음결제가 이루어졌고 만기는 대부분 튤립 뿌리를 캐는 다음에 봄이었습니다. 당시를 보면은 어음거래 때문에 튤립 투기로 돈을 벌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이 실제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어음 증서만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더 투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었던 거죠. 당시를 보면은 당시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이 평균 200에서 400길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정이 1년 동안 사용하는 생활비가 300길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싼 수준의 꽃그림 한 폭이 1000길더쯤 했다고 하네요. 이 반면에 잎이 10개인 장군 튤립은 95길더에서 900길더로 올랐고 노란색 평범한 튤립 뿌리는 1파운드에서 20길더까지 올랐다가 또 일주일 만에 1200길더까지 치솟기도 했다고 합니다. 황제 튤립 뿌리는 2000길더에서 2년 만에 6000길더가 되었다고 하죠. 대중이 없죠. 당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투자를 할 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적정 가격이 얼마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 가격 같은 것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자기 친구가 투기를 하고 있어서 그 투기꾼한테, 그 친구한테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것인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2년이나 3년 동안만 지속된다면 내한텐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2년, 3년 안에 벌고 나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이런 식의 나만 아니면 돼. 나는 투기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투기꾼들의 심리는 앞으로 책에서 보여줄 많은 투기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죠. 투기 과정에서. 비싸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는 더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 나올 다른 투기들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부분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부자들, 황제 튤립이라든지 장군 튤립을 거래하는 부자들과 그리고 한몫 챙겨보려는 이 서민들, 두렁 단위의 튤립을 거래하는 서민들이 이렇게 튤립 투기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튤립 투기를 하지 않은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 꽃 수집가들은 자신이 수집하던 꽃보다 이 튤립 값이 너무 치솟으니까 시장에서 빠져나왔죠. 그리고 또 이 네덜란드의 거상들, 큰 상인들은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튤립을 사더라도 그게 투기적인 수단으로 튤립을 사진 않았었습니다. 결국 돈이 부족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강한 사람들만 튤립 투기를 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637년 2월 3일에 튤립 시장이 붕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튤립을 거래하던 이 중심지였던 이 네덜란드 하를렘이라는 곳에서는 더 이상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했죠. 실제로 이 튤립을 내놔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음 같은 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부도가 이어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던 이 거상들, 네덜란드의 거상들은 튤립 공항에서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은 집을 저당 잡히거나 또 가재도구 같은 것들을 팔아서 대박을 노렸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이 유명한 화가죠. 얀 반 고엔이라는 화가는 시장이 붕괴하기 하루 전에 900길도 하고 자신이 그립 한 폭을 주고 튤립 한 뿌리를 샀는데 완전히 거덜이 났죠. 그래서 이후에 19년 동안 가난에 시달리다가 죽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튤립 시장의 불안은 1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1638년 5월까지 지속됐는데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는 매매 가격의 3.5%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채권, 어음증서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도록 명령을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만약에 1000길더를 받기로 하고 어떤 튤립을 팔았던 사람은 35길더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나니까 튤립 가격은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튤립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시장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되기는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2, 3년이 지나니까 황제 튤립 같은 경우에는 튤립 투기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우량주가 주가 회복을 빨리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거래를 했던 그런 형편없는 튤립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회복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주식 투자 같은 것들을 할 때도 내재 가치가 있고 아주 좋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에 물렸다면은 폭락이 발생하더라도 다음번에 주가가 회복을 할 때 회복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우량주를 투자를 하지 않고 동전주라든지 테마주 좀 형편없는 주식들을 사서 단기 차익을 노리던 사람들은 이 폭락이 오면은 그 이후에 주가 반등이 일어나더라도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회복할 수도 있지만요. 이런 공황을 거치면서 이 튤립에 대한 찬양, 튤립에 대한 광기 어린 소유욕은 극단적인 튤립 혐오로 바뀌었습니다. 튤립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네덜란드의 사파가들은 튤립을 해골, 사치, 사악함, 흥청거림 이런 것들의 소재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처럼 말이죠. 이 그림은 실제로 있는 그림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형상화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요. 어쨌든 이 버블이 한번 폭발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튤립을 혐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예술계도 번져서 튤립을 안 좋은 것들의 상징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튤립의 또 다른 이미지가 바로 버블이었습니다. 버블은 쉽게 부풀어 올라서 반짝반짝 빛을 내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들을 황홀하게 홀렸다가 한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또 튤립으로 형상화해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버블이 투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 버블이 투기를 의미하게 된 것은 이 뒤에 볼 사우스시 버블 투기 이후부터 버블과 투기를 연결시켜서 보는 그런 인식이 생겼다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대상에 광기 어린 집착을 하다가 그것이 터져버리고 터진 이후에는 혐오로 바뀌는 이런 것들도 투기의 과정에서 많이 종종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1929년 대공황이 터지고 나서는 사람들이 기업가라든지 투자, 투기,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혐오라고 해야 될 정도로 싫어하고 기피를 하게 됐었죠.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투기라고 할 수 있는 튤립 버블은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 몇몇 사람들은 이 튤립 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의심을 하는데요. 미국의 경제학자 이 사람 피터 가버라는 사람은 튤립 투기라는 것 자체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의견은 이런 건데요. 튤립이든 주식이든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그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튤립을 만약에 1000길더를 주고 산다면은
거기에 투기성이 있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가 1000길드이기 때문에 제대로 돈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효율적 시장론자들의 주장과 똑같죠. 시장은 내재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더 비싸거나 더 싸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기를 벌인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적정 가격에 샀을 뿐이라는 건데요. 근데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 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튤립이 어떤 특정 색상, 예를 들어서 줄무늬 색상을 피게 한 원인은 감염된 바이러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염된 바이러스 때문에 튤립의 색상이 바뀐다, 튤립의 무늬가 바뀐다라는 이 사실은 20세기에 들어서 밝혀졌기 때문에 이 당시에 17세기에 튤립 투기를 하던 사람들, 아직 피지도 않은 튤립 뿌리가 심어져 있는 그 두렁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튤립이 필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샀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대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기대만 반영했다는 거죠. 황제 튤립의 자손들은 이 대를 이어서 황제 튤립을 피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단순히 우연성에 근거한 거래였고, 그래서 투기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투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튤립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것과 달리 매달 배당금이라든지 현금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또 심지어 당시에는 이 튤립 가운데 몇 송이만 꺾어서 이렇게 팔 수도 없었기 때문에 더 그랬죠.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아서 투기라는 것은 그런 거죠. 케인즈의 일반 이론으로 보면은 이 투자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어떤 자산이 망하기 전까지 벌어들이는 현금 소득의 총합이 그 대상의 내재 가치이고, 그런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만이 투기가 아니라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는 이런 튤립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또 당시의 사람들은 심지어 내재 가치라는 것도 따져보지도 않았죠. 내가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나보다 더한 바보한테 팔아 넘겨서 시세 차익을 볼 거라는 단순히 그 기대감 때문에 거래를 했다는 거죠. 결국 투기 말고는 이 튤립 버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이 저자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 튤립 투기 이야기를 들으면서 최근이 아닌가요? NFT라는 게 있었죠. 원숭이 그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NFT를 보면은 이 색상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또 가격도 다르죠. 또 이 튤립 같은 경우에도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서민들이 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에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이 튤립에 많이 뛰어들었다는 거죠. NFT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뛰어들었었는데 대부분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에서 자신들이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거래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 같은 경우에는 이 연예인들도 많이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스눕독이라든지 유명 가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수집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래를 했죠. 그런 사람들이 수집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따라서 거래를 많이 했죠. 근데 결국에 NFT 시장이 붕괴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타격이 없죠. 단순히 수집 목적이었으니까요. 타격은 그런 것들을 보고 뒤늦게 거래를 한 일반 투자자들, 일반 투기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만 타격을 받게 되었죠. 결국에 지금 NFT 얘기가 거의 안 나오죠. 아마 대부분 손실을 봤을 겁니다. 또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은 이 튤립 투기는 주식 버블이 발생하는 과정과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종목 하나가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몇몇 종목들이 따라 움직이면서 그런 식으로 투기가 시작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튤립도 황제 튤립이라는 것이 가격이 확 치솟으면서 이 나머지 아주 일반적인 특별할 거 없는 그런 튤립들까지 가격이 따라서 올랐다는 거죠. 그 대상이 이때 당시에는 튤립이었고 1840년대에는 철도회사, 그리고 1920년대에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선도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뭘까요? 아마 AI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선도주들이 막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시장에 자본이 몰리게 되고, 자본이 몰리면은 아주 형편없는 주식들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모든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튤립 투기도 이런 것처럼 비슷했다는 거죠. 당시를 보면은. 또 이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특성도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루머, 소문 때문에 이 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또 선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커지는 그런 현상도 주식과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 상승할 때 말고 그것이 반대로 작용할 때, 폭락할 때는 더 많이 폭락을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또 투기 발생 초기에 이렇게 방관하던 이 정부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시장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된 가격에 3.5%만 받고 모든 채권을 처분하게 해버리는 이런 것들은 손실을 아주 많이 키우 그런 대응이었죠. 어쨌든 방관하던 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도 주식과 이때 당시의 튤립 투기가 비슷하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196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튤립 버블이 발생한 지 한 40년 정도 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